네네네네. 네네네네.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부모님 집 주소도 그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는데 찾아가가지고 부모님 칼로 찔러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우리가 계속 탈출해라, 퇴사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탈출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경찰에 연락한 건 다음날 아침 10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절 부수고 이렇게 하고 문자도 계속하고 전화도 계속 오고 그랬었어요. 안녕하세요, 도원의 강PD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현대판 노예 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있는데요. 사건은 2022년 6월 도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면서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폭언이 있었고 폭행은 보통 이제 CCTV가 없는 장소에서 핸드폰으로 이제 머리를 찍는다거나 본인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가지고 신발을 때린다거나 피도 많이 났었고 무릎 꿇게 한 다음에 발로 얼굴을 차고 강제근로도 그냥 당했는데요. 경제적으로 저를 좀 구속하려고 했었어요. 폭언이나 폭행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업무상 실수를 페널티를 부여야 했거든요. 200만 원이 원래 임금이었는데 업무 페널티로 70만 원으로 줄이겠다. 세금이랑 이것저것 다 되면 60만 원 좀 넘게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지급받은 급여 같은 것도 대표이사 심부름이나 구리 결제 이런 것들로 사실 다 썼어야 될 거 알았어요. 부모님 집 주소도 그 대표이사가 알고 있었는데 찾아가가지고 부모님 칼로 찔러버린다. 찾아가지고 부모님 칼로 찔러버린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한 번의 통화로는 믿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내용. 이런 일이 실제로 있을 수 있는 건가?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7월 두 번째 통화. 저는 전적으로 선생님 말씀을 지금 100% 믿고 그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스스로가 일단 내려주시고 저희 도움이 필요한가 하시면 아닙니다. 네네네네. 네네네네. 선생님,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에 대답하지 마세요. 그냥 들으세요. 듣고 끊으실게요. 제가 끊을게요. 아니 선생님이 끊으셔도 돼요. 만약에 제 말을 지금 잘 듣고 오케이 하셨으면 끊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거고 선생님께서는 대답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말 다 듣고 제가 끊으실게요 하면 끊으세요. 네. 선생님 일단 제가 지금 선생님과의 대화를 녹취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도 선생님이 지금 이 상황도 녹음이 다 됐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정말 모든 내용이 사실인 것일까? 이 통화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도원은 바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20년 대학에 입학한 피해자는 당시 견임 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 교수를 만나게 됩니다. 사제지간으로 만나게 된 이 교수와 피해자는 사석에서 술잔을 주고받을 만큼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요. 사건은 2021년 이 교수의 아이템 2건이 예비창업 패키지의 지원 대상 승인을 받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교수는 평소 사이가 좋았던 사업 파트너인 이 대표와 피해자를 불러 모아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합니다. 이에 피해자는 다니고 있던 대학교까지 자퇴하며 이 교수와 일을 함께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2021년 6월 이 교수를 대표로 하는 법인회사 AI와 이 대표를 통하여 만들어진 개인사업자 LB가 설립됩니다. 이때 피해자는 법인회사 AI의 코딩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입사합니다. 하지만 입사 후 단 1년 만에 피해자는 노예로 전락합니다. 이 교수는 자신이 설립한 회사를 이용해서 국가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며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에 피해자를 억지로 가담시키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적인 업무들까지 피해자에게 일임하는데요. 이때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을 시 폭언을 일삼았으며 심하면 CCTV가 없는 장소로 데려가서 폭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진은 피해자의 것인데요. 무릎을 꿇게 하여 얼굴을 발로 거격하는 등의 상습 폭행은 기본이고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찍어내리는 등 특수 폭행을 이어갑니다.
오른쪽 사진은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며 셔츠에 흘러내린 피해 일부입니다. 이뿐 아니라 실수라도 발견될 시에는 페널티라는 명분으로 3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벌금을 징계하여 피해자의 사비를 갈취했습니다. 더는 참지 못한 피해자가 퇴사를 하겠다고 나오자 이 교수는 퇴사를 하려면 약 8천만원의 페널티를 처리하고 나가라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협박합니다. 저는 이 페널티가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지 노무사님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분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계신 임노무사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피해자 노동사건 대리하고 있는 임창근 노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피해자분이 업무를 처리하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지시한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네. 이제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려서 벌금을 물게 하는데 이게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전혀 가능할 수가 없죠. 회사는 근로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월한 지위에서 페널티를 지우는 걸 자유롭게 하도록 국가가 둘 리도 없죠. 네. 약자인데 근로자는.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명백하게 금지시키고 있는 그 행위고요. 그 가가지고 강제 근로를 시킬 수 있는 어떤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죠. 아주 엄격하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피해자한테 이 교수가 퇴사를 위해서는 8천만 원의 페널티를 전부 처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그 협박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거네요. 실현 가능성이 없죠. 허풍, 겁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은 그 말을 안 믿고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란 게 있기 때문에. 원래 갖고 태어난 기본권이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그런 기본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했다면 그 말 듣고 나왔을 거예요. 저라도 그렇고 PD님도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예, 확실하죠 그거는. 왜 못 나왔냐? 굉장히 이 교수가 집요하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 평소에도 너는 이것도 못하잖아. 네가 뭘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없어? 똑같은 말로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수천 통의 전화로도 반복적으로 물어보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라 했지. 왜 네가 이걸 해? 하지마 하지마.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야? 물어보면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마냥 만듭니다. 그렇게 지배당한 거예요. 정신적으로. 그런 정신적인 충격,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 어떤 판단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됐던 거죠. 한마디로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머릿속에 세뇌가 됐단 거네요? 세뇌. 네, 맞습니다. 정말 사건 이름에 맞게 현대판 노예 사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노예를 만든 거예요. 예. 피해자는 현재 이 교수의 아파트를 기숙사로 두고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도원에서는 더 지켜보기 위험하겠다고 판단, 피해자를 탈출시키기로 합니다. 법인회사 AI가 설립되기 전까지 피해자와 이 교수는 사이좋은 사직관계였다고 이전에 말씀드렸었죠. 마침 이 교수의 법인회사 AI는 지방에 세워졌고요. 자신의 집에서 살라는 이 교수의 제안을 피해자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이것은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교수와 함께 살게 된 피해자는요,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이 24시간 이 교수의 개인 비서처럼 일해야 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IT과에서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던 이 교수는 자신의 IT 능력을 살려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검사하고 기록을 삭제하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시키고 자신이 지시한 사항 외에는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이건 뭔가 이상하다 라고 느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죠. 자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게 되어버린 피해자. 주말에는 한 번씩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남겨둔 자취방의 주소도 이 교수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를 수긍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상 없이 이어지는 폭력과 갈취로는 아무리 뛰어난 세뇌와 가스라이팅으로도 한계가 있죠. 피해자는 그 한계점이 넘어갈 시점부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계속 의심합니다. 그렇게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이 쌓이고 쌓여가던 나날이었습니다. 업무 전화로 모르는 연락처가 휴대폰에 많이 기록되던 타이밍을 피해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 현 상황을 활용해야 했는데요. 피해자는 인터넷에 강남 노무사 사무실을 검색 후 아무 곳에나 연락합니다. 그 전화가 일부에서 보여드린 도원의 녹취록들이었죠. 도원과 통화가 성공하고 얼마 후 6월 21일 이 교수가 미국으로 출장을 떠납니다. 이 교수가 6월 21일에 미국으로 출장 가거든요. 2달 동안. 8월 5일까지, 8월 4일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가고 나서
7월 7일에 저희한테 또 전화가 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교수가 미국에서 저희 피해자한테 이제 뭐가 못마땅했는지 녹취록 들어보면 못마땅한 게 없어요. 다 부당한 거 시켜놓고 자기 혼자 화나가지고. 이 교수는 미국 출장 중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회사 업무 외에 사적인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는데요. 자신이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교 학생들의 시험 성적 입력과 출석부 관리부터 미국 현지의 렌트카 및 숙박 예약을 지시하는 것은 물론 이 교수가 재학 중인 대학원의 과제를 작성시키고 국가지원금 부정수급을 위한 제서류 작성과 고양이의 물과 밥 주기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지시합니다. 시간이 흘러 8월 4일 이 교수가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하는데요. 근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한 이 교수는 피해자에게 호텔 예약을 지시합니다. 예, 지금 호텔 들어가서 5성으로 그냥 차량을 먼저 빨리 얘기해. 5성으로 정리했을 때 아니 지금 나는 날 가리키냐 얘한테 아니요 스카이 호텔이라는 곳이 5성 호텔로 해서 77,130원으로 나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나는 참 내가 아까 스카이라고 했니? 빨리 검색하라고 죽여버릴래. 피해자의 돈으로 호텔과 조식까지 결제를 마친 이 교수는 피해자에게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자신을 데리러 올 것을 지시합니다.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도원에 연락해서 상황을 알립니다. 그러면은 6시간가량을 광주에서 이 교수도 없이 대기를 했던 건데 그때는 피해자분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우리가 계속 탈출해라, 퇴사 의사를 명백하게 밝히고 탈출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는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거 사태 심각성을 조금은 인지를 한 상태고 퇴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때였죠. 이날 피해자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8월 4일에서 8월 5일로 넘어가는 자정, 피해자는 업무상 머물고 있던 광주에서 이 교수의 집이 있는 김천으로 향하는데요. 회사 기숙사로 쓰이던 이 교수의 집에 있는 옷가지와 인감도장, 간단한 짐들을 챙기기 위함이었죠. 새벽 3시 김천에서의 볼일을 전부 마친 피해자는 자신의 자취방이 있는 성남으로 향합니다. 새벽 6시에 자취방에 도착한 피해자는 다시금 이 교수에게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데요. 이때 도원과의 대화를 통해서 퇴사 페널티 8천만 원이 법률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내용임을 완전히 인지한 상태였죠. 하지만 이 교수에게 주소가 알려진 현 자취방에서 머무를 수 없었던 피해자는 당분간 지낼 곳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도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향후 대응 방안을 준비합니다. 그러던 중 8월 12일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4일장이 치러지게 됩니다. 피해자는 4일장이 끝나고 나서 사용했던 옷가지들을 정리하기 위해 성남 자취방에 들르게 됩니다. 이 순간에도 이 교수는 피해자를 잡아오기 위한 계획을 펼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진짜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이 교수는 자기의 수족이죠. 수족을 한 명 시켜가지고 성남으로 가게 합니다. 그게 이 대표인가요? 그렇죠. 이 대표가 거기서 이제 출연을 하죠. 이 대표가 피해자를 찾아온 그 당시의 상황을 피해자의 인터뷰와 함께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4일장을 마치고 집에 들르신 직후 바로 이 대표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렸다고 들었거든요.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4일장을 마치고 이제 짐을 정리하러 집에 돌아왔는데 짐을 다 정리하고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문을 두드려서 그때부터는 아예 아무 활동도 못하고 그냥 방 안에 가만히 있었어요. 8월 5일에 탈출하시고 집을 비워두신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집에 들르는 순간 바로 찾아왔다는 건데 이 대표가 피해자분의 일정을 알 수 있는 수단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일정을 알 수 있는 수단은 없었고 제가 4일장을 가기 전에 잠깐 집에 들른 때가 있었는데 그때 문 앞에 쪽지가 한 2개 정도 끼워져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대표가 찾아와가지고 연락했었으면 좋겠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연락해 달라, 이런 식으로 쪽지가 2개 정도 꽂혀 있었어요. 저희 집에 아마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것 같고 시기상 보면 아마 주말마다 온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집을 비워놨었으니까요. 이 교수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태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전혀 예상치 못한 스토킹이 붙어버리는데요. 피해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 대표에게 주기적으로 피해자가 자취방에 있는지 없는지 가서 확인해 볼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어서 당시의 상황을 질문해 봤습니다. 당시에 이제 장을 마치고 집에 도착했던 게 거의 뭐 한 3시, 4시 이 정도 좀 넘었고, 그때 정리를 이것저것 하고 이동하려고 준비하던 시간이 한 19시? 네, 그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이제 짐까지 가방에 싸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문을 두드렸던 거죠.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이제 일정을 다 좀 중단하고 노무사님께 다시 전화 드려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피해자분이 올 때까지 주기적으로 계속 감시 및 스토킹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집에 안 가려고 했던 거고, 집 말고 이제 다른 곳으로 피신해 있었던 거죠. 심각하죠. 이 교수에게 있어서 자신이 저지른 모든 일의 열쇠가 돼버린 피해자라는 존재는 반드시 잡아와야 할 인물이었을 테니까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도원에서는 연락을 받고 어떻게 말씀을 해주었나요? 처음에 밤에 연락했을 때는 늦은 시간이니까 저 사람도 좀 있으면 집에 가지 않겠느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서 혹시 불안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한 자료들을 좀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으로 자료 같은 걸 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렸다는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아침에 전화 다시 드렸을 때는 그 사람이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러면은 회사에서 회의를 좀 해보고 어떻게 대처할지 알려드리겠다,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좀 빨리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한 30분에서 1시간 그 사이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낫겠다, 이거는 스토킹 범죄로 걸어가지고 저 사람을 적금금지 명령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신고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 경찰에 연락을 할 수 있었어요. 혹시 경찰에 연락은 몇 시쯤 하셨나요? 경찰에 연락한 건 다음날 아침 10시가 좀 넘었던 것 같아요. 저녁 7시부터 다음날 아침 10시 정도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저를 부르고 이렇게 하고 문자도 계속하고 전화도 계속 오고 그랬었어요. 경찰에서는 어떤 대처를 해주었나요? 경찰이 와서 처음에 했던 대처는 그 사람을 좀 멀리 데리고 가는 것이었고, 진술을 저한테도 듣고 그 사람한테도 듣고 했는데 제 옆방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걸 또 봤다고 증언을 또 해줬거든요. 그래서 접근금지 명령 같은 거를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요. 여기서 옆집 사람이 증언을 해준 내용에 대해서 짧은 녹취록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녹취록, 대화의 내용은 잘 들리지 않지만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와 이 대표가 피해자를 부르는 목소리는 잘 들리잖아요. 옆집에 살고 계신 분에 의해서 내용에 대한 진술까지 확보가 되었으니 이건 접근 금지를 안 당하는 게 이상하겠네요. 접근 금지 이후 추가적인 스토킹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 이후로는 뭐 전화 문자 한 번도 온 적 없고, 집에 찾아온 거는 뭐 다른 사람을 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집에 문을 두드린다거나 뭐 특정 인물이 자주 보인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탈출 이후에도 이어진 이 교수의 행동에 피해자는 집에서도 마음 편히 머물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서로가 대리인을 세워서 최대한 직접적인 간섭은 피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 교수는 어떤 죄목으로 어떤 벌을 받게 될까요? 법으로 제대로 된 심판은 가능할까요? 현재 피해자가 이 교수에게 받은 피해 내용은 최소 12가지입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화면에 따로 띄워드렸는데요. 현행법상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고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에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이 무색하게도 피해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폭행과 협박 등을 받아왔죠. 심지어 처음에는 제대로 들어오던 급여도 업무상의 실수에 대한 페널티로 삭감시켜버리고 여기에 벌금까지 부과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변제하지 못한 페널티는 빚으로 축적시켜 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죠. 더욱이 회사에서 소비하는 각종 금액을 피해자의 사비로 결제하게 만드는데요. 이 교수의 미국 출장 중에는 통화요금으로만 73만 4,28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 교수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노예 취급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지시하는 대화 과정에서 인격 모독, 욕설, 협박, 저주, 폭언을 연상케 하는 발언들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피해자는 공포감과 위압감을 느끼게 되어 끝내 일상다반사로 말까지 더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계약은 잘 되어 있었느냐? 그것도 살펴봐야 할 문제인데요. 이 교수가 처음 피해자를 고용할 때만 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이후 근로관계가 지속됨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제작성해야 했을 때는 작성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또한 이 교수는 급여 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외에도 휴게시간 미제공, 주 52시간 근무 위반, 연장 야간 휴일 및 주휴수당 미지급 등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 있지만 이쯤에서 이 교수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도 살펴봐야겠죠. 이 교수가 피해자에게 입힌 피해 중에 급여 삭감은요,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고요. 임금체불과 최저임금법 또한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삭감당한 급여는 노동청 진정 및 법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벌금을 부과하여 변제 못한 페널티를 빚으로 만든 행위는요, 강제근로 금지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불해야 할 금액을 피해자의 사비로 지불하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공갈죄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피해자를 노예에 대하듯 행동하며 잡다한 모든 업무를 명령하고 인격 모독, 욕설, 협박 등 수많은 발언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시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겠죠. 추가로 피해자가 입게 된 신체적, 정신적 손해 등과 회사 대신 사비로 결제한 금액들은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 외에도 각종 벌금, 과태료, 징역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많은 죄목들을 나열해 드렸지만 이것들조차 직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일어났던 부당한 처우만을 나타낸 내용이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범법 행위들까지 처벌받게 된다면 더욱 많은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만 그 내용은 나중에 후속작으로 다룰 수 있다면 그때 가서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환기시켜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피해자의 현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해자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담아봤으니 같이 한번 보시죠.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 피해자는 현재 어떤 상황인가, 안전할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현 상황을 여쭈어도 될까요? 네, 현재는 병원을 좀 다니고 있고, 병원을 안 다니는 평일에는 좀 운동 같은 걸 좀 하고 있어요. 제가 정신병원을 지금 다니고 있는데 검사를 지금 한 3번 받았는데 다 좀 소위 말해서 좀 병원에서 손꼽히는 정도의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병원은 지금 대학병원에 다니고 있고 정신병원에서 그 중에서도 좀 이름 있는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이제 PTSD 수치가 현재 지금 상당히 높아서 약도 좀 강하게 처방을 해주시는 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으면은 좀 항상 나른하고 잠이 많이 오고 이래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낮에 자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좀 나아지려면 일상을 회복하려면 좀 정상적인 사람의 패턴이라 갈게 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리고 또 몸을 좀 움직이는 것이 이제 정신적인 회복 같은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지금 운동한 지는 지금 한 3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운동하면서 좀 몸을 움직이니까 좀 정신적으로 그 시간만큼은 좀 집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제가 좀 내가 구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긴 했는데 처음에 이렇게 상담했을 때 믿지 않으시는 거나 이렇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다 드렸을 때 분노하시는 것들이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정신적으로 지금보다 더 좀 불안한 상태였겠죠. 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고 그게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왔을 때도 이런 사례들이 없는 걸 보고 그냥 좀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지금처럼 이렇게 사건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형사사건으로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게 진행이 되고 조금씩 제가 이제 회복이 되고 하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게 조금 이제 와닿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국에 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누가 됐든 간에 좀 주변 사람한테 자신의 상황을 좀 설명하고 이게 정상적인 일인지 비정상적인 일인지 그걸 좀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안 나와서 평범한가 보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갔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더라도 괜찮으신 것 같아요. 노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찾아가서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정 안 된다면 이제 가족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건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저 자신의 상황과 좀 비교해서 정상적이지 않다 싶은 분들은 같이 좀 용기를 받고 그분들도 정상적인 근로자로 다시 근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부에서) (4부까지) 현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내용은 전부 알려드렸습니다. 어쩔 때는 현실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싶은데요. 저는 이번 이 교수의 사례가 저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은연중에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이 사건의 피해자처럼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겠죠. 검색을 해도 사례가 나오지 않으니 더욱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더 잘 알고 더 잘 대처할 줄 알아야 하며 꼭 도원의 영상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사례들을 수면 위로 올려줄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무관심 속에서 저희가 다룬 이 사건의 사례가 도움이 필요할 누군가의 눈에도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간단한 검색만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피해를 당하기 시작할 무렵에 이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면 저희가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마주하는 일이 더욱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기업과 근로자의 노무, 세무, 법률 고민을 상담합니다. 도원의 다른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